이번 사연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고부 갈등이 문제가 된 사연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있을 땐 천사처럼 며느리를 대하다가 아들이 없을 땐 악마로 돌변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어 이렇게 며느리가 힘든 생활을 했으며 어떻게 해결을 하게 될까요? 우선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하시면 다양한 세상 사연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세아입니다. 올해로 31살, 결혼한 지는 5년째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복 정말 타고났네요. 그렇게 며느리한테 다정한 분이 어디 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결혼식 날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백단에 선 제 앞으로 시어머니께서 걸어오셨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한복 치마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손을 꼭 잡으신 그분은 눈가에 살짝 눈물을 머금고 계셨습니다. 세아야, 우리 딸 생겼다. 친딸처럼 생각할게.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의 축복이 앞으로 시작될 악몽의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 전 저는 작은 출판사에서 교정 업무를 보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초라하지도 않은 삶이었습니다. 성규 씨를 만난 건 회사 동료의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그는 중견 건설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배려심이 깊었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 후 3번째 데이트 때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아 씨, 우리 어머니를 한번 뵙는 게 어떨까요? 제 손을 잡은 그의 손바닥에서 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빨리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될 거라는 걸요. 첫 만남은 시댁 거실에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은은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과일이 가득 담긴 큰 접시가 놓여 있었고 소파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시어머니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키는 작은 편이셨지만 자세는 반듯하셨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절제된 화장, 깔끔한 베이지색 한복. 어딘가 우아하면서도 정갈한 인상이었습니다. 허리 아플라. 여기 앉으렴.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성규 씨가 옆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세아 씨가 긴장 많이 했어요. 뭘 긴장해. 우리 집은 편한 집이야. 시어머니께서는 직접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따뜻한 유자차 향이 코끝에 닿았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과일을 권하시고 이야기를 물어보시고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딸을 맞이하는 것처럼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성규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당신 마음에 드셨나 봐. 저렇게 좋아하시는 거 처음 봤어.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행이다. 좋은 시댁을 만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결혼 후 첫 시댁 방문 날이 왔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편하게 가자. 그냥 얼굴 보고 밥만 먹고 오는 거야. 성규 씨의 말에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역시나 환한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차는 안 막혔어? 어서 들어와.
거실 테이블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성규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담배가 떨어졌네. 편의점 잠깐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언제까지 앉아 있을래?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설거지부터 하고, 욕실 청소하고, 저기 이불도 손빨래 해놔야지. 네, 세탁기에 넣으면 때가 안 빠져. 우리 집에선 그렇게 안 한다. 제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 하고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 세아야, 편하게 앉아 있어. 라고 하시던 분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드라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울려왔습니다. 욕실로 이동했습니다. 낡은 이불 한 채가 세면대 옆에 쌓여 있었습니다. 무거운 무게가 손에 느껴졌습니다. 허리를 굽혀 비누칠을 하고 손으로 문지르고 헹구고 다시 짜내는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물소리가 울리는 동안 거실에서는 여전히 TV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제 손등에 빨갛게 부푼 자국이 보였습니다. 비누물에 오래 담갔던 흔적이었습니다. 성규 씨가 물었습니다. 손 왜 그래? 설거지 하다가, 엄마가 시킨 거야? 아니요. 제가 알아서 한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성규 씨가 집에 있을 때와 없을 때 시어머니의 얼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자상한 어머니였습니다. 저와 단둘이 남으면 냉정한 상사가 됐습니다. 빨래 좀 개. 구겨져 있잖아. 바닥에 머리카락 보여. 다시 쓸어. 이렇게 느리면 언제 다 해? 저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대답은 네와 알겠습니다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앞으로 더 깊고 더 어두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편이 조용히 무거워졌습니다. 시댁 방문이 잦아질수록 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무엇을 해도 틀린 것 같았습니다. 세아야, 국간 좀 봐봐. 시어머니께서 국자를 건네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맛을 보고 대답했습니다. 맛있습니다. 어머니, 그래? 그럼 소금 좀 더 넣어. 싱거워. 소금을 넣었습니다. 이번엔 너무 짜. 이렇게 요리하면 어떡하니? 저는 말없이 물을 조금 더 부었습니다.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요리 하나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어쩌려고? 성규 씨는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주말에도 야근이 잦았고 시댁에 함께 가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오늘도 회사 가봐야 할 것 같아. 괜찮아요. 다녀오세요. 저는 혼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게 더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장을 보고 오시더니 큰 봉지를 건네셨습니다. 오늘 저녁은 시원하게 조개 된장국 끓이자. 세아야, 조개 손질해. 제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저 조개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결혼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식단표를 짤 때도 조개류는 빼달라고 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그랬어? 기억이 안 나네. 그래도 안 먹으면 되지. 끓이는 건 괜찮잖아. 그게 조리할 때 나는 증기도 아이고, 그 정도도 못하면 어떡하니? 며느리가 좀 참아야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왜 못하겠어? 아니요. 할게요. 조개를 씻고 다듬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조금씩 가빠졌습니다. 목이 간질거렸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스스로에게 되뇌며 끝까지 국을 끓였습니다. 저녁 무렵 성규 씨가 찾아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성규 씨가 국을 한 숟가락 뜨는 순간 시어머니께서 표정을 찌푸리셨습니다. 아휴, 조개국 맛 좀 봐. 이게 무슨 맛이야? 세아가 조개국을 이상하게 끓였어. 간도 안 맞고 비린내도 나고. 성규 씨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여보, 왜 그랬어? 엄마 조개국 좋아하시는데. 변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온 후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구멍이 부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두드러기가 팔과 목에 번졌습니다. 여보, 응급차 불러. 성규 씨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응급실 침대에 실려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병실에 시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세아야, 괜찮아?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성규 씨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는 내가 너무 심했지. 알레르기 있는 걸 깜빡했네. 미안하다, 세아야. 괜찮습니다, 어머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규 씨가 안심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사과하시잖아. 다 괜찮을 거야. 시어머니께서 병실을 나가려다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성규 씨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알레르기 있으면 조심을 했어야지. 내가 일을 못해서 내가 욕먹잖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퇴원 후 며칠 뒤 친정아버지께서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한우 선물 세트였습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퇴직하셨습니다. 허리 수술까지 받으셔서 몸이 많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자주 못 도와줘 미안하다며 겨우 마련하신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선물을 들고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상자를 열어보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난 2+ 등급만 먹어. 이런 건 냄새나서 못 먹어. 아니, 어머니, 그래도 좋은 마음은 고맙지만 이런 걸 사람 집에 보내면 곤란하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빨래를 널려고 문을 열었는데 개밥그릇 옆에 뭔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고기였습니다. 포장도 뜯긴 채로 그릇 위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요즘 개들도 좋은 고기 먹어야 건강하지.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아버지도 고기 좀 제대로 사시지. 싸구려 사와서 사람을 무시하게 만드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성규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시댁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성규 씨가 멈칫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보낸 고기를 그게 뭐? 걔한테 먹이로 줬어. 성규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엄마가 왜 그래? 오해 아니야? 내가 봤어. 직접. 여보, 엄마는 원래 까다로우신 분이야.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은 꺼져 있었지만 어둠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가 믿어줄까요? 겉으로는 그렇게 자상한 시어머니를요.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이제는 제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요. 저는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였습니다. 바지 주머니에 넣으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댁을 방문하기 전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떨렸습니다. 들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세아야, 오늘은 대청소하자. 시어머니께서 앞치마를 두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성규 씨는 오전에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탁기는 아까워. 이불은 손으로 빨아야 때가 제대로 빠져. 네, 우리 땐 다 그렇게 살았어? 요즘 애들은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세탁기는 아까워. 이불은 손으로 빨아? 우리 땐 다 그렇게 살았어?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일주일 후 시댁에서 작은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아주버니 내외와 조카들이 왔습니다. 거실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환한 얼굴로 음식을 나르셨습니다. 세아야, 주방에서 설거지 좀 해줘. 네, 알겠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쌓인 그릇들이 싱크대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홀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 속에서 혼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녹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시어머니께서 조심하셨으니까요. 이렇게는 안 되겠어.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작은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거실 선반 위 액자 뒤에 숨길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시댁을 방문한 날 시어머니께서 잠깐 화장실에 가신 사이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들키면 안 돼. 겨우 설치를 마쳤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저는 시댁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녹음기와 카메라는 묵묵히 제 증거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주말 성규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장인어른이랑 밥 먹기로 했잖아. 응, 알고 있어. 친정아버지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차를 타고 가던 중 성규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셨습니다. 성규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교통사고 났어. 다리 많이 다쳤어. 성규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디세요? 병원 응급실. 성규 씨가 급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여보, 아버님한테는 나중에 연락드리자. 지금은 엄마부터 봐야지. 알았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한편으론 친정을 뒤로 밀어야 한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접수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환자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성규 씨가 어머니 성함을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런 환자분 없으신데요? 네? 오늘 접수된 교통사고 환자 중에는 그때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커피 자판기 옆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다리도 멀쩡하셨습니다. 손에는 커피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성규 씨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일어나 걸어오셨습니다. 아휴, 놀랐지? 교통사고는 거짓말이야. 뭐라고요? 내가 장인 만나러 간다길래. 그게 좀 그랬어. 성규 씨가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쪽을 보셨습니다. 며느리도 눈치껏 움직여야지. 안 그러니?
친정만 챙기면 어떡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규 씨도 침묵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성규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엄마가 좀 심하긴 했는데 외로우셔서 그런 것 같아. 그래요. 이해해 줄 수 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녹음 파일들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세탁기는 아깝다. 내 아버지도 고기 좀 제대로 사시지. 며느리 주제에 마지막으로 오늘의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교통사고는 거짓말이야. 며느리도 눈치껏 움직여야지.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하나하나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하다고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성규 씨에게 보여주면 믿어줄까요? 아니면 엄마를 함정에 빠뜨렸다며 저를 비난할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타이핑했습니다. 가정 내 학대 상담, 며느리 인권 보호, 시댁 갈등 해결 방법, 여러 글들이 떴습니다. 비슷한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전문가, 상담소, 법적 도움, 그런 것들이 정말 저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번호를 메모했습니다. 가족 상담센터였습니다. 내일 아침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작은 빛 하나가 켜진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은 빛이었지만 그래도 빛은 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관계 상담센터입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 상담받고 싶은데요. 네, 어떤 부분이 힘드신가요? 말을 시작하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상담사는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우선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남편분과 함께 오시면 더 좋고요. 남편이 믿어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시도해보세요.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차분히 대화해보세요.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이제 성규 씨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성규 씨가 TV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뭔데? 나 시댁 생활이 정말 힘들어. 또 그 얘기야. 엄마가 좀 까다로우신 건 알아? 근데 나쁜 분은 아니잖아. 들어봐. 제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규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세탁기는 아까워. 이불은 손빨래해. 세탁기 쓸 생각 말고. 며느리 주제에 몸조리 하나 제대로 못해서. 내 아버지 고기는 개나 먹이면 돼. 성규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분이랑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개 넣고 끓이라고 한 건 일부러야. 며느리가 얼마나 멍청한지 보려고. 성규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파일이었습니다. 교통사고는 거짓말이야. 사고 났다 그러면 다들 달려오잖아. 며느리도 그렇게 길들이는 거지 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규 씨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
성규 씨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 같이 해결하자. 어떻게? 상담 예약했어. 우리 둘이 같이 가자. 성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오해를, 두려움을 나눴습니다. 수요일이 왔습니다. 상담센터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따뜻한 조명과 부드러운 소파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상담사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온화한 눈빛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준비해온 녹음 파일들을 들려드렸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두 분 모두 힘드셨겠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오랜 세월 쌓인 외로움과 분노가 왜곡된 방식으로 표현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규 씨가 물었습니다. 우선 안전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도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 보여요. 거리를 둔다는 게 당분간 어머님께는 방문을 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확보돼야 세아 씨의 회복도 어머님과의 관계 재정립도 가능해요. 성규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계시는데 성규 씨, 지금은 아내분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상담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세아 씨는 이미 충분히 견뎌냈어요. 이제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동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왜 나오자고 했어? 집에서 편하게 얘기하지. 성규 씨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당분간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세아가 힘들어해요. 그동안 몰랐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며느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성규 씨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들어보세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교통사고 거짓말까지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께서 입술을 떨었습니다. 나는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거야. 알아요.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성규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도 상담받으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세아를 괴롭히면 저도 아들로서 할 수 있는 걸 다 못하게 돼요. 시어머니께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 며느리 때문이다. 내가 엄마 버리고 가게 만든 여자. 저는 처음으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저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성규 씨를 지키는 길이기도 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성규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당신도 고생했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에 들어왔어요.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풀며 성규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집이네. 응.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상담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그래도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부부 상담을 계속 받기로 했습니다. 상처는 하루아침에 낫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저녁 무렵 친정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저예요. 세아야, 어떻게 지내니? 좋아요. 이제 정말 좋아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성규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잘 될까? 제가 물었습니다. 잘 될 거야. 아니, 잘 만들어갈 거야.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오렌지빛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6개월이 흘렀습니다. 새 집은 이제 완전히 우리 공간이 됐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냥 서로의 하루를 나눴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성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편지를 보냈어. 뭐라고 쓰셨는데? 읽어볼래?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세아에게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할 것 같구나. 상담을 받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너를 힘들게 했는지. 나는 외로웠어.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들마저 멀어질까 봐 두려웠어. 그 두려움을 너에게 화살로 돌렸구나. 변명이 아니야. 그냥 사실이야. 지금 당장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 다만 너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었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바랄 수 있는 전부인 것 같구나.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성규 씨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서두르지 않아도 돼. 천천히.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예전에 나는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나를 망가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 시어머니의 편지를 받았다.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미움도 놓아주고 싶다. 그게 내가 진짜 자유로워지는 길일 것 같다. 한 달 후 저는 시어머니께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변화를 시도하고 계신다는 걸 압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박세아 올림. 편지를 붙이고 마음 한편이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마지막 회기를 마쳤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세아 씨,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런가요? 처음 오셨을 때가 기억나세요?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셨잖아요. 그랬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눈을 똑바로 보는 것도 두려워했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해 보여요.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세아 씨는 방법을 아시잖아요. 네, 말하는 거요. 혼자 견디지 않는 거요. 맞아요. 상담실을 나서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봄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시어머니와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 사실은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내 목소리를 내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나를 지키는 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거라는 걸, 이제는 안다. 벤치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성규 씨가 베란다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집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여보, 왔어? 응. 저녁 준비해 볼까?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성규 씨가 옆에서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상담 마지막 회기 다녀왔어. 어땠어? 좋았어. 정말 좋았어. 우리는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가끔 누군가가 묻습니다. 그냥 참고 살 수는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저를 망가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덧붙입니다. 나를 지키는 게 결국 우리 가족을 지키는 거였다. 이게 제가 살아남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 참아도 된다. 당신의 목소리를 내도 된다. 당신을 지켜도 된다. 그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조용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